게 섞인 그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금 네덜란드 병에 걸려서 정말 고생하는 나라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베네수엘라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혹시 우리나라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보도 기사 제목은 "반짝 호황 끝에 몰락의 길. 네덜란드병 한국 덮치나."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다 네덜란드병 걸릴 수도. 한국은행의 경고." 뭐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사설에서 아예 "반도체 호황에 취하다간 네덜란드병에 걸린다." 뭐 이러한 제목의 사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일단 제가 한국은행 그 연구 보고서를 간단히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네덜란드 병이 뭔지 그래서 최근에 제일 심각한 네덜란드 병을 앓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글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는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제목인데요. 뱅크 오브 코리아 이슈 노트 해 가지고 이슈 노트 하니까 노트라는 게 굉장히 짧은 소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번 교역 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 경제 파급 영향." 이렇게 제목은 굉장히 얌전해요. 교역 조건 개선이다 이게 뭐죠? 우리나라 수출 상품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평균 가격으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데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의 평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액도 증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달러도 굉장히 많게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정부의 최근 발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이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실물 경제에 어떻게 파급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보고서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거 2000년대 호주 등 자원 수출국 사례처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 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 투자를 흡수해서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이른바 네덜란드 병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반도체 가격이 막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전 하이닉스 쪽에 엄청난 임금 상승이 있게 되고 또 최근에는 아예 실적급까지 엄청나게 많이 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누구나 다 그쪽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또 실제 그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삼전이나 하이닉스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엄청난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다른 산업에 있는 인력과 자본이 다 그쪽으로 흡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산업의 성장 기반이 잠식된다. 이게 바로 네덜란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주석을 하나 달아 놨습니다. 각주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병과 좀 상이하지만 반도체 부분으로의 자원 집중이 심화될 경우 유사한 구조적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도 경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처음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이 무엇보다도 천연가스가 막 발견이 되게 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막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그 길드화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그게 '네덜란드 병을 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환율 측면에서는 좀 다르긴 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왜곡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분기에 엄청난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를 우리가 받아
들었죠. 무엇보다도 1 분기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실질 GDP 성장률이 3.8%, 더군다나 GDI라고 해 가지고 소득 증가율은 무려 13%나 된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3%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명목 GDP 성장률은 아예 12.3% 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잘 돼서 그렇고, 또 그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급증해서 그렇다. 여기서는 반도체 수출 가격이 한 92.5% 정도 이렇게 연간으로 볼 때 상승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 수출을 늘리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좋게 만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조업만 놓고 봤을 때 IT 부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1% 정도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도 되지 않았는데 50%가 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IT 제조업 쪽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좀 편중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IT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다시 말씀드리면 IT 섹터가 고용하고 있는 그 종사자 수를 전체 산업,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수로 나눠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2.6%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일하는 사람들 중에 2.6%만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쪽에서 생산 규모가 늘어나면 뭐 하냐,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 봤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IT 섹터는 거의 뭐 기계 AI가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 유발 계수라고 해서 자본 투자가 일정 부분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용을 더 늘리느냐 뭐 이런 건데, 그게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산업은 한 8.2 정도 되는데 이쪽 IT 제조업은 3.6 정도 된다. 사실 IT 제조업 중에서 특별히 반도체만 꼭 꼽아서 이야기하면 사실 3.6이 아니라 한 2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반적인 IT 산업, 특별히 반도체 산업에서 아무리 그 자본 투자를 많이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일단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동시에 주로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다른 기업의 종사자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많은 성과급까지 최근에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보도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플러스 실제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자산 증식 효과가 엄청나게 커졌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우리나라 수출 전반적인 확대도 가져왔고 또 경제 성장도 가져왔는데, 이 혜택이 주로 전반적인 고용 시장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의 고용 시장에만 영향을 준다. 더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고소득자이고 또 고자산층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인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큼 소득을 많이 가져가면 소비라도 많이 해 주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산업에게 나름대로 낙수 효과라도 있을 텐데,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이 증식된다고 해서 얼마나 소비를 늘려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한계의 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은 계층이라는 거예요. 한계의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할 때 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소비가 증가하느냐를 계산하는 것이 한계의 소비 성향인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더 그런 한계의 소비 성향이 높은데 고소득층이나 고자산층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은 고용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도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 그래서 결국 부자만 부자가 되는 이러한 아주 편중된, 아주 왜곡된 그러한 성장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이 이제 그쪽으로 자꾸 이제 몰려갈 거라는 거죠. 사람도 글로 가고 자본도 자꾸 글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바로 반도체판 네덜란드 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 병이라는 게 뭐냐? 더치 디지즈다, 이렇게 이해, 더치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라는 의미였잖아요. 이 더치 디지즈라고 하는 것, 네덜란드 병이 뭐냐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지,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한 염려를 안 해도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괜히 쓸데없는 그러한 경고를 했는지, 아니면 실제
의미가 있는지 일리가 있는 경고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이 네덜란드 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사실 1977년에 11월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네덜란드가 1960년대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네덜란드 병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1959년에 네덜란드에서 천연 가스전이 정말 엄청난 규모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들어서 천연가스 생산도 늘리고 수출도 늘리고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외화가 이제 네덜란드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선 당장은 좋은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고 외화가 막 들어오게 되니까 자국 통화, 길더화의 가치가 막 폭등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달러화가 막 공급이 되니까 당연히 자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국 통화 가치가 막 폭등하게 되는 거고 또 외국에서 막 이렇게 돈을 벌어 들여오니까 또 국내 임금은 임금대로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산업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당장에 임금도 높아지고 더더군다나 수출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또 외국 통화로 바꿔야 되는데 자국 통화가 워낙 비싸지게 되니까 네덜란드 제품의 가격이 외화로 표시할 때 굉장히 비싸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7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농업이 전반적으로 다 경쟁력 하락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천연자원 의존, 특별히 천연가스 의존하는 그런 경제로 자꾸 옮겨가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네덜란드 병의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당장 좋지만 아주 기이한 저주가 있다. 부자는 됐는데 국가가 부자가 되고 또 그래서 천연가스 막 팔아 가지고 엄청난 외화가 들어오는데 정작 자국 산업이 쇠퇴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빗대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노미스트 그 아주 유명한 경제 주간지에서 이게 바로 네덜란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는 실질적으로 이 병으로 과연 쫄딱 망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70년대 이때 호황이 막 나타나면서 이러한 네덜란드 병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 네덜란드 그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건 아니네 해서 제도적인 구조 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당장 이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일단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또 제도적 기반도 굉장히 튼튼한 나라인데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산업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소외받는 산업이 더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된 거죠. 또 너무나 지속적으로 빠르게 임금이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조정도 하고 또 동시에 외국에서 돈이 막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막 적자 재정 막 써 가지고 돈을 막 뿌려버리는 이런 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국부 펀드 만들어 가지고 미래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네덜란드는 성공적인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 국가로서도 모범 국가고 또 굉장히 소득 수준으로도 굉장히 모범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정말 천연 자원이 발견이 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그 기회를 그야말로 이 네덜란드 병에 완전히 빠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베네수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여기 카리브해 연안에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여기가 중남미이고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비에 있는데요. 남미 북동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면적이 우리나라보다도 한 9배 정도 더 크고요. 인구 같은 경우는 한 2,800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2분의 1 살짝 더 되네요. 우리나라보다는 인구는 좀 적지만 그 대신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큰 나라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전반적인 이제 경제 지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26년 올해 이 나라의 경제 규모, 명목 GDP가 한 1,000억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에서 한 1,100억 달러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GDP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한 10배 가까이 크고 인구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한 절반 이상은 되는데 GDP는 우리나라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 1 인당 GDP도 한 4,000 달러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는 한 4위 정도 한때가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1 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성장했는데 베네수엘라는 아주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다 하는 이야기고, 이것도 그나마 평균 수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이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전체 가구 중에 한 68.5%가 완전 빈곤 가계다 하는 겁니다. 1 인당 GDP가 $4,000 정도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걸 나누면 괜찮은데, 이걸 일부가 다 독식을 하게 되니까 대다수는 굉장히 빈곤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한 33%, 그러니까 3 가구 중 1 가구 정도는 아예 극빈곤 상태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범죄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매일같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마약이 그야말로 완전히 범람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 가게 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당장 경호원을 붙여서 다니거나 아니면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아주 치안까지도 굉장히 불안한 이러한 나라인 거죠. 정말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정말 전 세계에서 사실은 원유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유가 전 세계에서 매장량으로 보면 단연코 1위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그야말로 이 원유의 저주인데요. 1922 년에 갑자기 원유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만 배럴 이상 원유가 막 쏟아져 나온 거죠. 문제는 이것을 인제 시추해 가지고 이제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장 자기들이 못 하게 되니까 전 세계 인제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막 몰려 들어오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와 가지고 인제 그 원유 시추하고 정제하고 그러면서 인제 수출하게 되는데, 처음엔 대부분을 다 이러한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다 이익을 가져가다가 점점 더 인제 베네수엘라가 인제 그 이익을 빼들여 가는데요. 나중에 인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차베스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메이저 석유 회사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이익 배분도 완전히 역전을 시켜 버리고, 또 국유화한 석유 회사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해외에 원유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22 년에 그것이 발견된 뒤로 완전히 인제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소련, 그리고 세 번째로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수출로 보면 단연코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미국이나 구소련이 많이 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자체적으로도 소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출하는 그 규모로 보면 베네수엘라가 단연코 1 위였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부존 규모로 보면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이나 소련보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훨씬 더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게 되겠죠. 갑자기 없던 것이 막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빈집에 황금 송아지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흥부집에 제비가 호박씨를 물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열매를 맺고 보니까 엄청난 금은 보화가 그 속에 들어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고의 부국이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 한때는 4위 정도까지 랭킹을 했던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네덜란드 병에 걸렸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걸렸냐. 이렇게 엄청난 외화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드디어 열렸는데 왜 병에 걸렸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일머니가 막 들어옵니다. 오일머니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잠깐 우리나라 반도체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이 오일 생산하는 쪽에 노동자들은 임금도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사람도 끌려가게 되고 또 자본도 그쪽으로 다 끌려가게 된다. 그야말로 엄청난 블랙홀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인재와 자본이 다 몰려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의 농업도 붕괴가 되고 그나마 쪼금 있었던 제조업도 붕괴, 공동화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제에서 한 90% 이상을 오직 원유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가 돼 버린 거죠. 정말 아주 기형적인 그런 아주 전형적인 어쩌면 아주 특수한 정말 아주 대표적인 네덜란드병 현상을 베네수엘라가 인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인제 문제가 바로 이 정부, 국가인데요. 이 국가가 이 돈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산업 구조도 이렇게 막 변화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처럼 어떻게 하든지 너무나 산업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복지 예산만 엄청나게 늘려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세금도 걷지 않을 거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 다 나눠 줄게." 해서 엄청난 복지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 재투자해서 소외된 산업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대규모 무상복지만 늘렸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을 전반적으로 자꾸 국유화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옮겨가는 이러한 모습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비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나라가 돼 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도 유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유가가 언제 올랐습니까? 1970 년대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있고 그래서 오펙 회원국들이 베네수엘라도 오펙 회원국이고 사실 처음 창설 멤버이기도 한데 이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70 년대 초 1973 년에 원유 가격을 3배 정도로 높였고 다시 또 1978 년에 다시 또 3배 정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9배 높아진 거죠.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원유 가격이 막 높아지게 되니까 마치 우리 반도체 가격 높아지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외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나눠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산업은 다 공동화되고 그쪽으로 자본과 인재가 다 이제 몰려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돼 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 좋은데 원유 가격이 그냥 폭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 인제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복지는 크게 늘려놨는데 갑자기 인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오일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그때부터 인제 문제가 더더욱 커졌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인제 더 이상 오일 달러가 많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데도 계속 복지는 계속하겠다. 차베스 정권도 그렇고 그 뒤에 마두로 정권도 그렇고 계속해서 복지는 계속 늘려가는 정책을 썼는데 정작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필수품 수입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식량 수입도 못하고 의약품 수입도 못하고 종자 수입도 못해서 농사도 못 짓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인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국내 여타 산업들은 더더욱 인제 쪼그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돼 버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막 찍어내요. 중앙은행대로 막 돈을 막 찍어내도록 해 가지고 결국은 그거 가지고 인제 재정 지출을 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오일 마니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중앙은행한테 돈 찍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인제 막 선심성 정책을 써 버리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또 인플레이션을 인제 불러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까 네덜란드도 그렇고 노르웨이나 캐나다나 UAE나 다른 중동 국가 여러 국가들과 달리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적어도 국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래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선심성으로 다 나눠 써 버린 거예요. 국민들한테 나눠 준 것도 있고 이 집권자들이 정치인들이 또 지들끼리 또 다 해먹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이러면서 결국은 오일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쪽박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렸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오일 머니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중앙은행도로 "돈 열심히 찍어내."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결국은 돈을 뿌리다가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고 그래 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더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단순하게 석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축복인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바로 이 정치인들, 독재자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